안녕하세요. 흑우잡았죠입니다. 저희는 17단원인 텔레메디슨, 원격의료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흑우잡았죠는 발표 순대로 김민창, 김주훈, 강성수, 김윤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최근에 방송되었던 뉴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병원이 멀어서 가기 힘든 도서 벽지에 사는 주민들이나 군 장병들이 진료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사항인데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3년 전 암 수술을 받은 김진철 씨. 3달에 한 번 암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3시간이 넘게 걸려 병원을 찾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는 차를 내 자가용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없어요, 거기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된 상황. 하지만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 한해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이미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 사각지대 원격 진료에 대해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허가 범위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군부대나 교정시설 재소자를 비롯해 원양 선박 선원과 도서 벽지 주민 등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자들로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는 원격 진료가 오히려 환자를 정확히 진료할 수 없게 하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개인 의료기기 사용이 늘면서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돼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리추구가 하나고 또 원격으로가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지역에서 이제 큰 병원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부는 일단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다음 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료 영리화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원격 의료, 의료 영리화, 원격 진료.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단어의 뜻 자체도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는데요. 혹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러한 것들, 특히 원격 의료의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원격 의료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텔레메디슨, 원격 의료란 무엇일까요? 그 단어의 기원, 정의, 원격 의료의 목표,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원부터 살펴보자면 텔레메디슨이라는 단어는 1800년대 중반, 말 그대로 멀리서부터 이루어지는 치료라는 뜻으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후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사이에 먼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또 우주선에서 활동하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서 텔레메디슨이라는 명목으로 단순한 진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후로도 텔레메디슨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2007년 세계건강보고에 따르면 총 104개의 다른 의미의 텔레메디슨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0년 건강보고서에서 텔레메디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텔레메디슨이란 의료 전문진들이 서로 먼 곳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진단이나 질병과 같은 의료 정보들을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진료와 원격 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격 의료라고 하지만 두 단어를 통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메디슨을 텔레헬스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텔레헬스는 우리나라 말로 원격 보건, 텔레메디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의료를 뜻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텔레메디슨은 임상 서비스, 즉 의료 행위의 제공을 주로 다룬다면 텔레헬스는 건강 혜택, 정책 지원 등과 같은 좀 더 보편적인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참고하라고 하신 책에서도 텔레메디슨을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 의료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적절한 시기에 외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높은 퀄리티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격 의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환자의 이미지나 영상이 전송되면 의사가 시간이 날 때 확인해서 진단하는 저장 전달 방식으로 주로 피부과나 방사선과에서 이루어지며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synchronous communication이라고도 불립니다. 두 번째는 외진 곳에 있는 의료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의사와 영상을 주고받으며 환자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 있는 환자를 모니터링하며 환자의 상태를 관리하는 원격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격 의료는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될까요? 먼저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고속 인터넷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대형 병원과 시골 지역의 보건소들과의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3,000개가 넘는 커넥션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투-포인트 커넥션으로 의사와 의사 간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나 환경에 놓인 작은 병원의 의사들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더 효율적인 연구나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원격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의사와 환자가 공통된 모니터링 센터 링크를 사용하여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원격 의료의 장점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의료에는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더 편리하게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센트 시스코 글로벌 서베이에 의하면 74%의 환자들이 의료진을 전보다 더 쉽게 마주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원격 의료는 환자들에게 간단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케어를 제공합니다. 환자들은 원격 의료 도입 이후에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 일이 바빠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던 사람들 모두가 필요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원격 의료에 의해 불필요한 비응급 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정기검진을 위해 등원하던 환자들의 이동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호스피탈 어소시에이션에 의하면 원격 의료 프로그램 덕분에 환자들에게 필요하던 돈 11%를 절약할 수 있었고 투자자들의 수익을 3배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익에 더하여 의료진들은 원격 의료로 인해 절약된 시간을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여 수입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격 의료 이전에 미국의 시골 지역에서는 43명의 전문의가 10만 명의 환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격 의료 도입 이후 더 이상 환자들은 전문의와 약속을 잡고 병원에 오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어 다양한 의료진들에게 더 전문적인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 덕분에 의사들은 환자들을 전보다 더 많이 케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격 의료를 통해 환자들을 대하는 것은 그들과 약속을 잡고 케어하는 것을 보다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빈번한 관리를 통해 환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비만, 흡연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더 용이하게 됐습니다. 원격 의료의 단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의료 영리화에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의 단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의료 영리화에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리화란 영리 활동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병원에는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의료 영리화가 이루어진다면 병원은 현재 허용된 장례식장, 주차장, 구내식당 등의 부대 사업을 포함하여 의료기기, 의약품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과 다를 바가 없는 단체가 됩니다. 그에 반해 민영화는 정부의 역할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의미로 정부에서 하던 병원 규제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리화와 민영화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일반 기업과 같이 이윤 추구가 목표인 단체가 되어 지금의 병원과는 다르게 환자를 돈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잉 진료,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부대 사업 증가를 통한 지출 증가,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원격 의료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Health Informatics Practical Guide 7th 에디션에서 언급되는 원격 의료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imited Reimbursement입니다. Reimbursement란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인이 환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의 메디케어와 달리 원격 치료에 관해서는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범위, 즉 의료보험이 보장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메디케어로 원격 의료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미국의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무조건 주와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주마다 관련 정책이나 이 범위가 다르고 이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현재 미국에서 여러 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그런 확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개인보험은 매우 적은 일부만 서면 방문과 같은 범위로 비용을 보장하고 대부분의 개인보험은 원격 의료와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 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투자 대비 수익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원격 의료의 경제성에 대한 결론이 일반적인 경제학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0개의 원격 의료 시스템 효율성 연구 중 21개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18개는 원격 의료가 유망하다는 증거를 발견했지만 그 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1개는 증거가 제한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적은 수의 환자 집단에 제한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수의 랜덤한 통제 집단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모든 인구에게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들이 단기간으로 진행되어서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원격 의료에서 선호되는 기술, 예를 들어 휴대폰, 스마트폰, 인터넷, 상호작용 기기 등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이 기술들 간의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원격 의료로 인한 확연한 이득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윤리적 법적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안, 상호 운용성에 관한 윤리 법적 문제가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에이크 헨너 클루거 교수의 논문 Ethical and Legal Challenge for Health Telematics in a Global World에 따르면 환자가 판독을 잘못하거나 값을 잘못 보고했을 때 또는 환자가 자동 측정을 방해했을 때 등등의 경우로 인한 의료 사고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그리고 원격 의료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진행된다면 관련 과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져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원격 의료의 한계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한국 실정을 반영한 원격 의료의 단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원격 의료 확대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적되는 사항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 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공공병원 비율이 병원수 기준으로 6%를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의 허용은 곧 민간한 병원의 이익 증가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영리 추구를 금지하지만 원격 의료를 통해서
법에서 벗어나는 범위에서 병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가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박근혜 정부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 원격 의료에 대한 지원 의사를 나타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영리화와 더불어 개인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원격 의료를 위한 의료기기, IT기기 구입비, 네트워크 사용료 등의 비용이 결국 환자의 개인 진료비 부담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를 사용할 의료인들을 위한 기술훈련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의료 영리화와 관련하여 원격 의료가 관련 대기업의 이윤 보장 수단으로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인 또는 병원이 외부의 자본을 받아 자회사를 세워 수입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의 지원금 증가로 이에 대한 예산 책정이 현재 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개인에게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의료에 관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보안에 취약한 원격 의료 기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에 이용되는 블루투스 혈압 측정기 등이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전달할 때 암호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건강진료 정보 및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이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을 하는 이런 조치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카드 도용으로 인해 잘못된 환자에게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오진의 발생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건강정보가 악의적으로 노출 그리고 위변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가 보험회사 등에 노출된다면 이 정보를 통해 보험 가입자를 차별하는 등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성, 효율성 부족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원격 의료를 통한 치료가 즉시 불가능하고 현재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현재 원격 의료에 대해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효율성에 관련해서는 현재 원격 의료의 주 대상이 될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만 진료함에 따라 오진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중앙선대위에서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한국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과 2018년 8월 3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의료란 단순히 화면 너머로 환자를 살펴본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환자와 직접 대면해 전반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환자의 숨소리도 들어봐야 한다.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은 어떤가? 만성질환자도 주기적으로 의사가 직접 상태를 체크해 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먼저 원격 의료를 통해 처방전은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조제는 약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일본에서 일부 허용되는 것처럼 약을 원격 조제하여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해도 배송 과정에 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약을 한 곳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조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피해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또 문서로만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약의 용법이나 용량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과 미국의 원격 의료의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현재 한국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원격 의료가 불법입니다. 다만 의료진 간의 협진이나 의견을 주고받기 위한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 치료는 현행법상 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간이나 도서 지역에서 노인들,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 그리고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 시범사업만 이루어지는 중이고요.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총 4년에 걸쳐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총파업 등 강한 반발로 인해서 무산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총 6번에 걸쳐서 의료법 개정의 시도가 있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이제 의료인 간의 원격 의료는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구의 주민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진료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 취약지구는 교도소 또는 군부대, 앞서 말한 섬이나 어떤 도서 상간에 있는 주민들을 말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원격 진료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큰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러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던 원격 진료의 단점과 많이 겹치므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진의 위험성입니다. 핸드폰이나 일반 전화 혹은 컴퓨터를 이용한 진료는 얼굴을 직접 보고 하는 진료보다 진료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진의 위험성은 더욱 큽니다. 오진의 결과는 환자의 몫인 만큼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협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안정성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정부가 상간 도서 등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중이지만 그 전에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에는 핸드폰 진료는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 시범 사업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는 정부에게 안전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기관 간 쏠림 현상입니다. 정부는 원격 진료 전문 의원을 불허하고 처벌하게 떠하자 하지만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 이런 의원은 반드시 생겨날 것이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입니다. 만약 이런 의원이 생겨난다면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의원은 크게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빠르고 편리한 진료를 하는 의원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에 어느 의사가 불법으로 원격 진료를 시작했을 때 불과 5명의 의사가 단 이틀 동안 진료한 환자 수는 13만 명이었고 그중 7만 8천 명에게 처방전이 발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격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원격 진료는 허용한다고 하면서 원격 조제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아도 다시 약을 따려 약국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약국은 병의원 옆에 있습니다. 결국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장애인도, 그리고 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도 결국 약을 타러 다시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무런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미 충분히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입니다. 원격 진료가 허용된 나라들은 대부분 의사 밀도가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보스턴에서는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총 100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만 개 섬나라로 이루어진 핀란드, 드넓은 땅에서 의사만 만나기 어려운 러시아,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원격 진료가 허용되는 경우 실보다 득이 크기 때문에 원격 진료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도 훨씬 좁은 땅에 의사 수가 많아 의사 밀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굳이 원격 의료를 도입해야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의료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원격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고 언제 허용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같이 현재 원격 의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원격 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부정확성과 진료 및 처방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가 있습니다. 원격 의료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환자들에게 드는 걱정은 가장 크게 원격 의료를 진료하게 되면 정말 환자들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 원격 진료 회사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간에 질적인 차이 유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격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는 대면 진료에 비해서 환자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정해진 원칙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016년 미국 의학회지에서는 미국의 여러 원격 진료 서비스들의 정확도와 진료의 퀄리티를 비교하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67명 환자 역할을 맡은 배우를 통해서 총 600번의 원격 진료를 받았습니다. 대상 질병은 발목 통증, 요도 감염 등 6가지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의사들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지 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자료의 70%밖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20% 경우에는 올바른 진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장 정확했던 회사의 진료 정확도는 90% 이상이었지만 가장 낮은 회사는 정확도가 70% 이하였던 만큼 회사별 진료 정확도에도 차이가 있었고, 회사별로 또 질병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진료의 정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질병별 그리고 회사별로 진료 가이드라인의 준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원격 의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원격 의료 서비스의 질이 잘 관리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6년 미국 의학회지에서는 미국 원격 의료 서비스의 정확성 연구한 또 다른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는데요.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에는 환자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 전공에 맞는 의사의 매칭, 환자의 병력 및 증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피부과 원격 진료 서비스의 정확성을 분석을 했는데요. UCS, 미국 의학회지의 연구자들은 지난 2016년 2, 3월에 걸쳐 미국에 있는 16개의 원격 진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진들은 테스트를 위해서 철저한 조건을 갖춘 6가지 종류의 시뮬레이션 환자 사례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가상 환자들은 나이, 성별, 직업과 병력에 관련한 상세한 상황, 그리고 사진들까지 갖춰놓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가상 환자 사례를 이용해서 총 62번 원격 진료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미국의 피부과 원격 진료는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68%의 경우 환자가 의사에 대한 선택권 없이 배정되는 진료를 받아야 했으며, 26%의 경우에만 의사의 면허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피부과 전문의가 진찰한 경우는 27명이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의 의사가 진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인도나 스웨덴 등의 외국의 의사를 연결시켜준 곳마저 있었습니다. 또한 처방된 약에 관련된 부작용이나 임신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논의한 곳은 32%,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진단 정확성과는 별개로 처방된 약이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원격 진료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만,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어떤 원격 의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정리를 하자면 한국의 원격 의료가 나아갈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원격 진료의 안전성과 정확성에 관한 시범사업과 토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도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우 극히 산간 도서 지역과 어떤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만큼 더 폭넓은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미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어떤 원격 진료 정확성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이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원격 의료품 배송 등의 문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원격 진료는 허용되는데 원격 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별 합리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의 관리 방안 모색입니다. 실제로 환자의 얼굴을 보고 진료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의사들이 따라야 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해야 되고, 또한 이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인 감시와 그러한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전달체계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계와 정부는 수가 인상 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과 같은 어떤 여러 의료계 이슈로 많은 갈등이 빚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상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원격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금지하겠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원격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나타난다면 많은 중소의원들은 폐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의료계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진실된 설득과 그런 양측 간의 토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채입니다.